새벽 2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우리의 침실은 고요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남편 박지훈의 고른 숨소리뿐이었다. 1시간 전만 해도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하지만 침대 한쪽에서 느껴진 미세한 움직임에 나는 두 눈을 떴다. 두꺼운 이불 아래에서 잠든 척한 지 꽤 되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우리 방 발코니로 향했다.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다부진 그림자를 비췄다. 한때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의 몸이었다. 내가 평범한 회사원에서 자회사 이사 자리까지 올려준 남자. 나는 청력을 곤두세웠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성을 서서히 불태우는 분노의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여보세요, 자기야.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늘 경계에 익숙한 내 귀에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밝혔다. 자고 있어. 아주 골아떨어졌지. 아무것도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작게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다. 걱정 마, 유라야. 전부 다 처리됐어. 토지 등기, 서류, 상가 건물, 그리고 본사 주식까지. 지난달에 그 여자 서명을 위조하는데 성공했어. 우리가 고용한 법무사가 일 처리를 아주 잘하더군. 이제 법적으로 한서연의 재산 중 거의 18%가 내 명의로 넘어왔어. 자기 남편을 멍청할 정도로 믿는 등신 같은 여자지. 나는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다. 등신 같은 여자. 그가 말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 제국을 7년간 일궈 자산을 불려왔는데 내가 내 재산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그 여자한테는 일주일 동안 상하이로 출장을 간다고 말해뒀어. 그동안 우리는 파리로 날아가는 거야, 자기야.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자. 그리고 나서는 그 등신 같은 여자의 돈으로 유럽 전역을 돌며 허니문을 즐기는 거지. 내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보통의 아내라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냉정해졌고 심장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은 엄청난 증오심에 묻혀버렸다. 아, 맞다. 개인 금고에 있는 보석이랑 현금 말이야. 내일 아침에 전부 챙길 거야. 그 여자한테 VVIP 체크카드 한도를 채워달라고 할 거야. 알다시피 그 카드 한도는 수십억이잖아. 그렇지. 샹젤리제에서 질릴 때까지 쇼핑할 수 있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키스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사랑해, 최유라. 조금만 더 참아. 내일 밤이면 우린 자유야. 가난이여 안녕. 따분한 워커홀릭 한서연, 안녕. 지훈은 전화를 끊고 침실로 돌아왔다. 나는 즉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치 깊은 단꿈을 꾸는 사람처럼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었다. 그가 침대로 올라왔다. 이불을 끌어당겼고 내 이마에 입을 맞추는 그의 행동에 구역질이 났다. 잘 자. 나의 기부 천사. 그가 속삭였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나는 똑똑히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두운 천장을 응시하며 이미 준비해둔 계획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지훈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석 달 전 그의 옷에서 처음으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나는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나는 최유라가 누구인지 파산하고 사채빚에 쪼들리는 전직 레이싱 모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재산 문제에 관해서라면 지훈은 법무사를 매수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나는 한서연이다. 그가 매수한 법무사는 사실 내 편에서 연기를 하고 있던 나의 충신이었다. 지훈이 서명한 서류들은 재산 이전 서류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채무 인정 및 외도시 부부 공동 재산 권리 포기 각서였다. 그는 내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옮긴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방금 자신의 경제적 사형 선고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되찾는 것은 그 같은 배신자에게는 너무나 깨끗한 방식이었다. 나는 그가 높이 날아올라 구름에 닿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서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내일은 그의 쇼가 펼쳐지는 날이다.
아침이 밝았다. 내 마음속 어둠과는 대조적으로 햇살이 눈부셨다. 내가 먼저 일어났다. 사랑스러운 아내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훈이 상쾌한 얼굴로 내려왔을 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정갈한 한식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좋은 아침, 여보. 그가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와, 정말 맛있다. 역시 당신은 최고의 아내야. 나는 그의 찻잔에 커피를 따라주며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오늘 상하이로 출장 가잖아요. 든든하고 건강하게 보내야죠. 지훈이 순간 살에 들렸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 상하이. 아주 큰 프로젝트야. 많이 바쁠 것 같아. 그래서 메시지 답장이 뜸해도 화내지 마. 알았지? 이해해요, 여보. 우리 미래와 우리 민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나는 다정하게 대답했다. 민서, 우리의 5살배기 외동딸은 아직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 오늘 아침 아빠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었다. 갑자기 지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의 교활한 조종 모드가 활성화된 것이다. 서연아, 사실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려면 유동 자금이 꽤 필요해. 어제 협력업체 대금 결제 때문에 법인카드 한도가 꽉 찼거든. 내 개인 체크카드 계좌로 한 10억 원 정도만 이체해줄 수 있을까? 10억. 일주일 출장비로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다. 그는 도망치기 전에 내 재산을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어 가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죄책감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다. 오직 탐욕만이 가득했다. 10억이라니 숙박비치고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접대비도 있잖아, 여보. 투자자들을 설득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 이 프로젝트만 따내면 돈은 10배로 돌아올 거야. 그가 설득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어젯밤 그의 내연녀에게 전화하던 바로 그 손이었다. 알았어요. 내가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점심때쯤 이체해 줄게요. 준비에만 집중해요. 승리의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고마워, 여보. 정오가 되자 지훈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집안 서재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는 내가 가짜 신뢰의 표시로 알려준 비밀번호로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는 재빨리 미화달러 뭉치, 어머니의 유품인 다이아몬드 보석들, 롤렉스 시계, 그리고 몇 개의 골드바를 꺼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작은 검은색 백팩에 넣었다. 그리고 그 백팩을 루이비통 로고가 밝힌 커다란 여행 가방 안에 넣었다. 평범한 옷가방처럼 보이게 하려고 백팩 위에 구찌와 아르마니 옷 몇 벌을 덮었다. 완벽해.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오후가 되자 나는 정말로 그의 계좌에 10억 원을 이체했다. 그의 휴대폰에 알림이 뜨자 그는 기쁨에 찬탄성을 질렀다. 돈 들어왔어. 역시 당신은 최고야, 서연아. 길 조심해요, 여보. 나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밤이 왔다. 지훈은 샤워를 하고 준비를 마쳤다. 비행기가 자정에 출발하니 밤 10시에 공항으로 떠나겠다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딸 민서가 잠들 때까지 함께 놀아주었다. 밤 9시, 지훈은 긴장할 때면 의뢰 그렇듯 큰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바로 이때가 기회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나는 10분 만에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모델, 색상, 심지어 손잡이에 작은 흠집까지 똑같이 복제한 루이비통 여행 가방이 있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내용물이었다. 나는 지훈의 진짜 여행 가방을 열었다. 금빛과 달러,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는 가방을 다시 닫아 옷장 가장 높은 곳, 침대보 더미 뒤에 숨겼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 가짜 여행 가방을 끌어왔다. 내용물이 뭐냐고? 내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다이아몬드나 돈이 아니었다. 내용물은 우리 집 가사도우미인 김 아주머니의 낡고 더러운 몸빼 바지 뭉치, 기름때 묻은 주방 행주, 무게를 맞추기 위한 벽돌 몇 개와 헌신문지, 뭉치였다. 맨 위에는 구멍난 싸구려 여성 속옷 세트와 짧은 메시지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넣었다. 나는 이 시한폭탄 같은 여행 가방을 닫고 잠근 뒤 원래 가방이 있던 정확한 위치에 놓았다. 끝났다. 1분 후 지훈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상쾌하고 향기로운 모습이었다. 그는 여행 가방을 쳐다보았다.
의심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나 이제 갈게, 서연아. 그가 작별 인사를 했다. 그가 가방을 끌었다. 일주일 치짐인데 꽤 무겁네. 선물 잊지 말아요. 내가 말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물론이지. 절대로 잊지 못할 선물을 가져다 줄게. 그가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대답했다. 그가 내 뺨에 입을 맞췄다. 유다의 키스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섰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보물이라고 믿는 주방 쓰레기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끌고서 나는 문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가 탄 카카오 택시가 모퉁이로 사라지자 내 입가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조심해서 가, 여보. 구멍난 몸빼 바지와 함께 파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길. 나는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값비싼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공항까지는 1시간. 체크인과 출국 심사. 분명 그들은 내일 파리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가방을 열어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첫 번째 서프라이즈는 그보다 일찍 도착할 것이다. 잠시 후 그가 공항에 도착하면 나의 작별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의 말림이었다. 배우자님의 은행 계좌가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아,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꽤 붐볐지만 지훈에게 세상은 마치 두 사람의 것인 양 느껴졌다. 그는 오만한 태도로 택시에서 내렸다. 자신의 미래가 담겨 있다고 믿는 루이비통 여행 가방을 끌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 가방은 옷뿐만 아니라 자유를 향한 티켓, 달러 현금, 골드바, 그리고 유럽에서 몇 년간 일하지 않고도 호화롭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었다. 그는 국제선 출국장 체크인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 커다란 기둥 근처에서 옅은 갈색 트렌치코트에 커다란 선글라스, 빨간 베레모를 쓴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최유라였다. 그녀의 모습은 눈에 띄었다. 마치 변장한 연예인 같았지만 실상은 곧 도망자의 아내가 될 빈털터리일 뿐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자기야. 지훈이 다가가자 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의 팔짱을 꼭 꼈다. 기다리다 지쳤어. 우리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은 준비된 거지? 지훈이 활짝 웃으며 유라의 뺨에 입을 맞췄다. 물론이지. 모든 게 완벽해. 이 가방 보여? 지훈이 자랑스럽게 손에 든 가방을 툭툭 쳤다. 이게 우리 행복의 열쇠야. 실탄으로 가득 차 있지. 유라의 눈이 선글라스 뒤에서 반짝였다. 정말? 전부 다 가져왔어? 그 등신 같은 한서연. 의심 안 하던? 지훈이 경멸적으로 웃었다. 아침까지 차려주고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손에 키스까지 하던 걸. 내가 자기랑 우리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줄 알더라니까. 불쌍한 여자지. 둘은 함께 나지막이 웃었다. 도덕성이 결여된 웃음소리였다. 아직 서연이 신고하기 전이라 순조롭게 체크인과 출국 심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항공사 전용 라운지로 들어갔다. 지훈은 샴페인 한 잔을 주문했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선 기분이었다. 성공의 아드레날린이 그를 취하게 했다. 샴페인을 마시며 지훈은 휴대폰을 꺼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서연의 사진을 보았다. 민서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순진한 얼굴. 예전에는 그 얼굴이 그에게 평화를 주었다. 이제 그 얼굴은 아내의 성공근을 아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뭐 하는 거야? 유라가 지훈이 휴대폰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 위선적인 관계 이제 끝내려고. 지훈이 말했다. 내일까지 기다리기 싫어. 지금 당장 알게 하고 싶어. 우리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그 여자가 무너지는 얼굴을 상상하고 싶거든. 유라가 사악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자기야. 누가 이겼는지 똑똑히 알려주라고. 지훈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춤을 췄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다듬어온 메시지를 입력했다. 서연의 멘탈을 상처 입히고 모욕하고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단어들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도시의 다른 편, 이제는 고요해진 호화로운 저택 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레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불을 모두 껐다. 소리 없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힐끗 쳐다보았다.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떴다. 아, 때가 되었군.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을 해제하고 방금 도착한 장문의 메시지를 읽었다. 이봐, 멍청한 여자. 네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난 곧 이륙할 거야. 상하이가 아니야. 파리로 간다. 너처럼 딱딱하고 재미없는 여자보다 날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 유라랑 같이. 오늘부로 너랑은 이혼이다. 내가 돌아올 거란 기대는 하지 마. 내 재산, 내가 전부 다 챙겼어. 텅 빈 내 금고나 확인해 보시지. 등기 서류, 현금, 보석, 전부 내 손에 있어. 이 여행 가방 안에. 내 은행 계좌도 내가 다 빼냈고. 네가 회사 좀 있다고 똑똑한 줄 알았나 본데 넌 이제 그냥 불쌍한 거지 같은 과부일 뿐이야. 잘 있어라 한서연. 가난뱅이로서의 새 인생을 즐기라고. 나와 유라는 내 돈으로 유럽에서 왕과 여왕처럼 살 테니까. 나는 메시지를 한 번, 그리고 2번 읽었다. 눈물도 발작도 없었다. 오직 강렬한 희열만이 느껴졌다. 정말 자신만만하군. 정말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구나. 지훈은 내가 이 휴대폰을 벽에 던지고 소리치고 울면서 애원하며 그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텔레비전 드라마 배우가 아니라 체스 플레이어다. 나는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짧은 답장을 입력했다. 가장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을 골랐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이가 다 보이는 노란 얼굴. 그래, 재밌게 놀아. 그것뿐이었다. 세 단어와 하나의 기호. 잠시 후 그의 자존심의 죽음을 상징하는 전송 버튼을 누른 후 나는 즉시 연락처 앱을 열었다. 나의 모든 기업 및 개인 계좌를 관리하는 VVIP 전담은행원인 이 팀장님의 번호를 찾았다. 네, 한 대표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팀장님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이 팀장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보안 프로토콜 레벨 2를 발동시켜주세요. 나는 감정 없이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팀장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확실하십니까, 대표님? 이 조치는 박지훈 이사님 명의의 모든 부가 카드 접속을 동결시키며 방금 한도를 채워주신 VVIP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모바일 뱅킹 접속도 차단됩니다. 자산은 완전히 잠깁니다. 지금 바로 시행해주세요, 팀장님. 지금 당장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의 신용카드들을 모두 도난신고 처리해주세요.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기계가 카드를 삼키거나 보안요원에게 붙잡히도록요. 네, 대표님. 처리 중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박지훈 이사님의 모든 금융, 접근은 마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팀장님. 좋은 밤 되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미소는 더욱더 넓어졌다. 하늘 위에서 지훈은 금융 시한폭탄을 들고 있었다. 다시 공항 라운지. 서연의 답장이 도착하자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래, 재밌게 놀아.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왜 이것뿐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왜, 화났대? 유라가 궁금하다는 듯 다가왔다. 아니, 이모티콘까지 보내면서 재밌게 놀아라고 하네.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대답했다. 함저 욕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유라가 깔깔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워서 몇몇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아, 분명 충격받았을 거야. 뇌가 쇼트됐거나 아직 금고를 확인 안 했겠지. 네가 장난치는 줄 아는 거야, 자기야. 그냥 둬. 나중에 금고가 텅 비고 은행 계좌가 0원인 걸 알게 되면 그때 미쳐버릴 테니까. 지훈은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애썼다. 유라 말이 맞다. 서연이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정말 이상한 여자야.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을 위한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그들은 일어섰다. 지훈은 소유욕 가득한 몸짓으로 여행 가방을 끌었다. 포터에게 맡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 인생이다.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게이트로 향했다. 티켓을 확인하는 직원들을 지나갈 때 지훈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서연이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직원은 미소만 지으며 그들을 들여보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안전해. 정말로 성공했어. 비행기 안. 그들은 침대로 변하는 좌석에 앉았다. 항무원이 다가와 음료를 권했다. 환영합니다. 지훈은 다시 샴페인을 주문했다. 한 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지훈이 유라에게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새로운 에르메스 백과 파리에서의 쇼핑을 위하여. 유라가 윙크하며 대답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낡고 무너진 왕국을 버리고 새로운 궁전을 지으러 떠나는 왕이 된 기분이었다. 안녕, 서울. 안녕, 한서연. 그가 속삭였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 있는 카드들이 이제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머리 위 짐칸에 있는 여행 가방이 낡고 냄새나는 몸빼 바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멍청하다고 부른 여자가 집에서 침착하게 앉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사냥개들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루이비통 부티크에 들어가 서연의 VVIP 카드로 유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상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현실 같았다. 자기야. 옆에 있던 유라가 속삭였다. 그녀의 머리가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파리에 도착하면 바로 그 5성급 호텔로 가는 거지? 스파 받고 싶어. 온몸이 쑤시네. 내 여왕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카드에 10억 원이 있고 가방엔 수백만 달러가 있어. 네가 에펠탑을 사달라고 해도 사주려고 노력해볼게. 그가 농담했다. 그들은 다시 웃었다. 폭풍 전야의 마지막 웃음이었다. 비행기는 밤의 어두운 구름을 꿰뚫었다. 두 명의 탐욕스러운 인간을 상처받은 아내가 다시 쓴 운명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서울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서연의 복수는 이제 막 그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치명적인 미소를 머금고 파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서 나는 텅 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침실로 향했다. 깊이 잠든 내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빠는 떠났단다, 얘야. 내가 속삭였다.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어. 내일부터 우리는 우리만의 왕국을 세울 거야. 기생충도 배신자도 없는. 나는 부부 침실로 돌아왔다. 지훈의 빈 침대 공간을 보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 밤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음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을 볼 생각에 대한 설렘이 더 컸다. 그 패닉에 찬 전화가 기다려졌다. 사자의 포효가 덫에 걸린 쥐의 찍찍거림으로 변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 파리는 그들의 사랑이 아닌 그들의 어리석음의 조용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 한서연은 가장 앞자리에서 그 쇼를 관람할 것이다.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더라도 비행기 바퀴가 파리샤를 드골 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닿았다. 착륙의 미세한 흔들림은 지훈이 갈망하던 새로운 삶의 서막을 알리는 박수갈채 같았다. 그의 옆에서 유라가 기지개를 켰다. 그녀는 실크 안대를 벗고 승리의 미소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우리 도착했어, 자기야. 유라가 속삭였다. 자유의 냄새가 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대답했다. 그리고 부의 냄새도. 가자. 파리가 여왕님을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당당하게 비행기에서 내렸다. 터미널을 나서자 파리의 쌀쌀한 가을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공기는 돈의 온기만큼이나 따뜻했다. 입국 심사와 수화물을 찾는 내내 지훈은 루이비통 여행 가방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그는 포터와 직원들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는 가방을 마치 자신의 심장처럼 다루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그의 파멸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호텔로 바로 가는 거야? 유라가 최고급 택시 줄에 서서 물었다. 물론이지. 띨르리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르메리스, 가장 좋은 스위트룸으로 예약해뒀어. 지훈이 오만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보물을 열 거야. 돈으로 샤워하고 상점들이 문 닫을 때까지 쇼핑하는 거지. 그들은 반짝이는 검은색 벤츠 택시에 올라탔다. 파리 시내를 달리는 동안 유라는 서연과의 공통된 친구들에게는 일부러 숨긴 채 소셜미디어에
스토리를 올리느라 바빴다. 하지만 그녀는 서연의 눈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지훈은 멀리 보이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한 기분이었다.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 도착하자 제복을 입은 벨보이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로비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빛났다. 지훈은 자신만만하게 리셉션 데스크로 걸어갔다. 반면 유라는 벨벳 소파에 앉아 사교계 명사처럼 보이려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봉주르, 무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 리셉셔니스트가 강한 프랑스 억양의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박지훈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요. 지훈이 여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거만하게 말했다. 리셉셔니스트가 잠시 컴퓨터를 두드렸다. 아, 네. 박지훈 씨. 일주일간의 숙박비 전액 결제와 보증금을 위해 신용카드를 잠시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지훈은 반짝이는 검은색 VVIP 체크카드를 꺼냈다. 어제 서연이 10억 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믿는 바로 그 카드였다. 그는 멋지게 카드를 건넸다. 리셉셔니스트가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다. 잠시 침묵. 삑. 붉은 불이 들어왔다. 리셉셔니스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다시 시도했다. 삑. 또다시 붉은 불. 무슈.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묘하게 변했다. 지훈이 작게, 억지로 웃었다. 아, 그럴 리가요. 한도 없는 VVIP 카드인데 기계가 고장났거나 연결이 약한가 보네요. 다시 해보세요. 여자는 세 번째로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여전히 승인 거절. 화면에 픽업 카드, 픽업 칼 라고 나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카드를 회수해야 하지만 손님이시니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지훈의 얼굴이 축축해지기 시작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이건 분명 한국은행의 시스템 오류야. 쓸모없는 은행. 같은 이라고. 그가 중얼거렸다. 이걸로 해보세요. 지훈은 서연의 주 계좌에서 발급된 개인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냈다. 삑. 승인 거절. 지훈은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승인 거절. 지훈의 뒤로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호화로운 옷차림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경멸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마치 부자인 척하는 저. 아시아 촌뜨기는 누구야? 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상황을 눈치챈 유라가 즉시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자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게.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젠장, 카드 전부 다 오류야. 지훈이 패닉에 빠져 속삭였다. 내 신용카드 있어? 일단 내 걸로 먼저 해. 가방 열면 현금으로 갚아줄게. 가방에 수백만 달러가 있어. 걱정 마. 뭐, 네가 전부 다 준비됐다고 했잖아. 유라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소중히 아끼던 한도가 빠듯한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냈다. 다행히 유라의 카드로 하룻밤치 보증금 결제는 가능했다. 하룻밤만요, 무슈? 리셉셔니스트가 물었다. 네, 일단 하룻밤만요. 나머지는 내일 현금으로 내죠. 지훈이 소리치듯 말했다. 그는 객실 열쇠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유라의 손을 거칠게 끌었다. 그의 자존심은 그 호화로운 로비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분노가 유라를 감싸고 있었다. 날 망신시켰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유라가 말했다. 네가 이사라면서 카드 전부 다 승인 거절이라니. 서연이 벌써 안 거 아닐까? 그럴 리 없어. 지훈이 재빨리 부정했다. 비록 그 역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단순한 시스템 점검이거나 서연이 카드만 막았을 거야. 가방 안의 현금과 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빌어먹을 카드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호화로운 스위트룸에 도착했지만 지훈은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의 경치를 감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즉시 루이비통 여행 가방을 킹사이즈 침대 위로 던졌다. 증명해 보이지. 지훈이 헐떡이며 말했다. 그는 유라를 쳐다보았다. 산더미 같은 돈과 금을 보게 될 거야. 아까 불평한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유라가 팔짱을 꼈다. 그래, 지금 당장 열어봐.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췄다. 딸깍. 자물쇠 하나가 열렸다. 딸깍.
다른 쪽도 열렸다.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의 영혼을 진정시켜줄 금빛을 상상했다. 그는 극적인 몸짓으로 지퍼를 당겨 가방을 활짝 열었다. 이게 그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멎었다. 침묵. 호화로운 객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가방 안에는 초록색 달러 뭉치도, 반짝이는 골드바도, 다이아몬드가 담긴 벨벳 상자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더러운 옷가지 뭉치뿐이었다. 유라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게 뭐야? 지훈은 넋이 나갔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가방 안의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겨드랑이에 구멍이 난 낡은 옷 한 조각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사도우미 김 아주머니의 낡은 몸빼 바지였다. 그는 다른 조각을 꺼냈다. 기름과 마른 소스 얼룩이 묻은 주방 행주였다. 시큼한 냄새. 묵은 땀과 양념 냄새가 향기로운 호텔 방 안에 즉시 퍼져나갔다. 몸빼 바지와 행주 더미 아래에는 낡은 신문지에 쌓인 붉은 벽돌 몇 개가 있었다. 그에게 가방의 무게를 그럴듯하게 느끼게 했던 무게추였다. 돈은 어딨어?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훈아, 돈 어딨냐고.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가방 안을 뒤졌다. 그는 낡은 몸빼 바지를 바닥에 내던졌다. 낡은 신문지를 파헤쳤다. 있지도 않은 비밀 공간을 찾고 있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내가 직접 넣었어. 금이랑 돈을 받다고.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가방 밑바닥, 쓰레기 더미, 아래에 향기로운 분홍색 편지 봉투가 있었다. 가방의 역겨운 내용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훈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달러 뭉치와 원래 가방 안에 있어야 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고 달콤하게 미소 짓고 있는 서연의 셀카였다. 그리고 종이에는 아름다운 금색 잉크로 편지가 쓰여 있었다. 안녕, 내 사랑하는 전 남편. 파리는 어때? 아름다워? 가을을 위한 나의 새로운 몸빼 바지 컬렉션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김 아주머니의 낡은 것들이야. 버리려다가 불태우는 것보다 너랑 네가 좋아하는 그 내연녀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멍청한 줄 알았지? 네가 화장실에서 똥을 싸는 동안 나는 가방을 바꿔치기 했어. 지훈아, 네가 네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동안 나도 내 인생의 더러운 것, 바로 너를 버렸지. 한 푼도 없이 파리를 즐겨보라고. 네 카드들은 다 죽었고 네 재산은 영원이야. 아, 그리고 유라 씨, 가난한 남자를 좋아했으면 좋겠네. 지금의 지훈은 길거리 거지보다 더 가난하거든. 해외에서 노숙자가 된 걸 축하해. 사랑을 담아. 네. 재산의 진정한 주인 한서연으로부터. 종이가 지훈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는 두꺼운 카펫 바닥에 주저앉았다. 구멍난 몸빼 바지와 주방 행주에 둘러싸인 채 박지훈, 유라의 비명이 침묵을 깼다. 그녀는 종이를 낚아채 읽더니 자신의 핸드백을 지훈의 얼굴에 던졌다. 이 사기꾼 새끼, 등신, 멍청이. 유라가 소리치며 지훈을 가방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네가 부자라고 했잖아. 네가 전부 다 손에 넣었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가져온 건 쓰레기뿐이잖아. 우린 지금 파리에 있어. 박지훈, 돈 한 푼 없이 파리에 있다고. 내 카드는 오늘 밤 숙박비가 전부야. 내일은 뭘 먹고 어떻게 돌아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벽돌 더미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호텔 천장이 그를 덮치는 것 같았다. 그는 오늘 아침 서연의 미소, 그녀가 그의 손에 입 맞추던 순간, 아침 식사, 그리고 재밌게 놀아라는 그녀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단 몇 분 만에 추락한 두 멍청이를 비웃는 듯했다. 열정과 호화로움으로 가득 차야 했던 파리에서의 첫날 밤은 심판 없는 난투극으로 변했다.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이제 사랑이 아닌 전쟁으로 엉망진창이었다. 이 사기꾼 짐승 같은 놈아, 유라가 소리쳤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욕을 퍼부은 탓에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유라가 소파 구석에 몰린 지훈에게 베개, 작은 꽃병,
룸서비스 메뉴판까지 집어던졌다. 지훈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뺨에는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현금 몇만 원과 유로 동전 몇 개뿐이었다를 확인하려고 지갑을 두고 다투다가 생긴 유라의 손톱 자국이었다. 유라야, 일단 진정해.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지훈이 손을 들어 자신을 방어했다. 욕한다고 가방 내용물이 바뀌진 않아.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유라가 비웃었다. 분노의 눈물이 그녀의 마스카라를 번지게 해 유령처럼 보였다. 네가 날 이 나라까지 끌고 왔어. 에르메스. 백을 사주고 유럽을 여행시켜주겠다고 달콤한 약속을 했지. 근데 네가 가져온 건 쓰레기뿐이잖아. 박지훈, 너 때문에 내가 예전 스폰서를 버렸다고? 네가 내 아내를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걸었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속은 건 너였잖아. 제대로 속은 건 너였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에게 여행 가방을 건네주며 미소 짓던 서연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다. 얼마나 멍청했던가? 얼마나 안일했던가? 서연을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하다니. 서연은 사업가였다. 그녀는 적의 움직임을 읽는 데 익숙했고 그녀의 남편인 지훈은 가장 읽기 쉬운 상대였다. 우리 돌아갈 비행기 표는 있는 거지? 유라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다. 이메일 확인해봐. 돌아갈 표. 지훈은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았다. 그는 비행기 예약 확인 이메일을 열려고 했지만 부르는 그를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젠장. 지훈이 말했다. 왜? 설마 우리 표가 취소됐다고 하진 않겠지?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알림이 왔어. 사기 의심 거래로 주카드 소유자에 의해 항공권 구매가 취소되었습니다. 서연이야. 그 여자가 우리 돌아갈 표를 취소했어. 유라가 크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비싼 카펫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다. 그들은 다른 대륙에 갇혔다. 돈도 돌아갈 표도 없이.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유라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증금이 하룻밤치뿐이라 이 호텔을 떠나야 했다. 파리의 아침은 잿빛 하늘과 함께 밝아왔다. 마치 두 탐욕스러운 이들의 운명을 애도하는 듯했다. 오전 11시, 객실 전화벨이 울렸다. 리셉셔니스트가 체크아웃 시간을 상기시켰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훈과 유라는 객실을 나섰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굶주림이 그들의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았다. 지훈은 루이비통 여행 가방을 끌었다. 내용물은 이미 버렸다. 벽돌과 행주는 욕실 쓰레기통에 남겨두었다. 이제 가방은 그의 존엄성처럼 텅 비고 가벼웠다. 그는 벼룩시장에서라도 팔 수 있기를 바라며 여전히 가방을 들고 다녔다. 로비에서 이전에 친절했던 리셉셔니스트의 시선은 이제 차갑게 변해 있었다. 객실 열쇠요, 무슈. 그녀가 미소 없이 말했다. 서류 절차를 마친 후 그들은 호텔 회전문을 통해 파리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밀려나왔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을바람이 그들을 맞았다. 유라는 얇은 트렌치 코트를 여몄다. 그녀는 추위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유라가 물었다. 나 배고파, 지훈아. 뭐라도 먹고 싶어. 나도 배고파, 유라야. 애처럼 굴지 마. 지훈이 소리쳤다. 스트레스가 그의 인내심을 앗아갔다. 가자, 무료 와이파이 되는 곳을 찾아야 해. 서연이한테 전화해야겠어. 그 여자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그 여자한테 도움을 청하겠다고? 양심도 없니? 유라가 비아냥거렸다. 양심 따위 신경 쓸 겨를 없어. 여기서 얼어 죽고 노숙자가 되고 싶어? 그들은 리볼리 거리를 걸었다. 제과점 쇼윈도에 진열된 크루아상과 마카롱이 그들의 침샘을 자극했다. 하지만 침만 삼킬 뿐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웃으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 지훈과 유라는 버려진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들은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공원을 찾았다. 지훈은 차가운 벤치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왓츠앱을 열었다. 아내의 이름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예전에는 지우고 싶었지만 이제 그 이름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훈은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제발.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받아. 서연아, 제발.
바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커다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우아한 흰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강남의 마천루 풍경이 보였다. 그녀는 권위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지훈에게 가장 고통스럽게도 아주 행복해 보였다. 여보세요, 전 남편. 서연이 감정 없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폭풍 전의 호수처럼 무서운 고요함만이 있었다. 서연아.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도와줘. 우리를 도와줘. 우리 여기 발이 묶였어. 카드도 안 되고 돌아갈 표도 취소됐어. 돈이 한 푼도 없어.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 화면 속에서 서연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 그래? 안 됐네. 에스카르고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서연아, 장난치지 마. 이거 심각한 문제야. 지훈이 애원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자존심을 버렸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멍청했어. 바람핀 거 용서해줘. 제발 돌아갈 비행기 표 살 돈만 조금 보내줘. 약속할게. 서울 가면 다 갚을게. 내 발밑에 무릎이라도 꿇을게. 지훈 옆에 있던 유라도 화면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애원으로 가득했다. 한 대표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 웃었다. 막지만 날카로운 웃음소리였다. 너희 둘 정말 웃기는구나. 어제는 날 등신 같은 여자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애원하고 있네.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잘 들어, 박지훈. 네가 문자로 나한테 이별을 고했을 때 신의 눈앞에서 우리는 이미 끝났어. 법적으로는 내 변호사가 처리 중이고 그러니까 날 더 이상 아내라고 부르지 마. 하지만 서연아, 나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내 문제지. 서연이 재빨리 말을 끊었다. 난 바빠. 회사 키우고 사업 확장하고 있어. 너처럼 철없는 남편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 말이야. 이제 박지훈이라는 짐 덩어리가 없으니 내 회사는 날아다니고 있어. 내 재산을 즐기고 있지. 내 딸과 단둘이. 기생충 없이. 서연아, 민서를 생각해서라도 지훈이 마지막 카드인 딸을 이용하려 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딸 이름 그 더러운 입에 담지 마. 네가 내연녀랑 즐기려고 딸의 미래를 훔치려 했을 때 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자격을 잃었어. 민서한테는 이미 말했어. 아빠가 먼 곳으로 갔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이는 괜찮아. 엄마 돈이나 훔치는 아빠가 없는 게 더 행복하대. 서연아, 그만해. 박지훈, 내 휴가를 즐기라고. 파리에서 노숙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 아내 돈으로 내연녀 먹여 살리는 남자에게 딱 맞는 벌이야. 그리고 너 최유라. 서연이 화면을 통해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지훈은 이제 내 거야. 온전히 내 거라고. 공짜로. 재산도 지위도 존엄성도 없는 네가 훔쳐간 쓰레기를 즐겨. 딸깍. 통화가 끊겼다. 지훈은 홈화면으로 돌아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그 여자가 정말 우리를 죽게 내버려뒀어. 유라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뱃속은 굶주림으로 더욱 요동쳤다. 그들은 벤치에서 일어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저 가방 팔아. 유라가 갑자기 말했다. 중고 명품 가게를 찾아보자. 진품이잖아. 그렇지? 분명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지훈에게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 맞다. 이 루이비통 여행 가방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다. 바로 팔 수만 있다면 음식과 값싼 호텔을 구할 돈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들은 걸었다. 명품 중고샵을 찾아다녔다. 거의 2km를 걸은 후에 아직 문을 연 빈티지 샵을 하나 찾았다. 지훈은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팔고 싶습니다. 루이비통 진품입니다. 지훈이 어눌한 영어로 말했다. 가게 주인인 안경 쓴 노인이 가방을 살폈다. 그는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고 소재를 만져보고 손잡이를 검사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무슈.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진품이라고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산 건데. 지훈이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진품일 수는 있겠죠. 남자가 프랑스 억양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손잡이는 망가졌고 바퀴는 뻑뻑하고 밑바닥에는 큰 흠집이 있습니다. 상태가 엉망이에요. 게다가 이건 오래된 모델이라 더 이상 인기도 없고요. 우리는 쓰레기는 사지 않습니다. 쓰레기. 또 그 단어였다. 그날 밤 그들은 아름다운 폭레프 다리 밑에서 쫓겨났다. 두 명의 한국인이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다. 지훈은 팔리지 않은 빈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다. 유라는 눈물이 말라 조용히 울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서는 생강 유람선이 반짝이는 불빛과 파티 음악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고 있었다. 반면 이사와 모델이었던 지훈과 유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에서 공식적인 노숙자가 되었다. 지훈의 뱃속에서 큰 소리가 났다. 슬픈 침묵을 깼다. 네가 미워, 박지훈. 유라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도 내가 밉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그저 나쁜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피부에 닿는 냉기는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사흘 동안 지훈과 유라는 파리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았다.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하다고 불리는 도시는 그들을 고문하는 열린 감옥이 되었다. 그들의 몸에서는 더 이상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시큼한 땀과 먼지가 섞인 냄새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떠날 때 입었던 명품 옷들, 지훈의 실크 셔츠와 유라의 원피스는 이제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구겨지고 더러워져 뼈속까지 파고드는 가을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지훈의 배는 아팠다. 그의 굶주림은 단순한 꼬르륵 소리가 아니라 그를 어지럽게 하는 물리적인 고통이었다. 그의 옆에서 유라는 축축한 지하철역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수백만 원짜리 미용시술로 늘 신선해 보이던 여자는 이제 현지 거지처럼 보였다. 뭐라도 먹어야겠어, 지훈아. 유라가 신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욕할 기운도 없었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해. 지훈은 쓴 침을 삼켰다. 전직 이사로서의 존엄성은 생존을 위해 오래전에 포기했다. 어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싼 시계를 팔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훔쳤거나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를 피했다. 이제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지훈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그는 길 건너 빵집으로 향했다. 따뜻하고 갓 구운 빵 냄새가 공중에 퍼져 그의 코를 찌르고 침을 고이게 했다. 그는 방금 식사를 마친 한 관광객이 야외 테이블에 쟁반을 두고 가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샌드위치 반 조각과 남은 차가운 커피가 있었다. 도둑처럼 빠른 동작으로 지훈은 남은 샌드위치를 낚아챘다. 이봐, 저리 가. 그를 본 웨이터가 소리쳤다. 마치 파리를 쫓듯 냅킨을 휘두르며 지훈은 유라에게 달려갔다.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빵 조각을 마치 금괴인 양 끌어안고서 자. 지훈이 유라에게 빵을 건넸다. 유라는 빵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이거 남이 먹던 거잖아, 지훈아. 나한테 쓰레기를 주는 거야? 먹든가 아니면 굶어 죽든가.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 자신도 탐욕스럽게 빵 끝을 물었다. 위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훈이 먹는 것을 보자 유라의 원초적인 본능이 깨어났다. 혐오감은 굶주림에 패배했다. 그녀는 지훈의 손에서 남은 빵을 빼앗아 짐승처럼 삼켰다. 몇 초 만에 빵은 사라졌다. 둘은 헐떡였다. 텅 빈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배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뱃속에 들어간 음식은 그들이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현실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유라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입가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닦았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내 탓이라고? 파리에 가자고 조른 건 너였어. 서연이 재산을 다 빼내자고 부추긴 것도 너고. 네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짓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아, 그래서 내 탓을 하는 거야? 유라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똑똑한 척하다가 제대로 당한 멍청이는 너잖아.
잘나신 이사님이라면서 자기 아내한테 속아 넘어갔지. 내 그 아내가 악마고 넌 가방이 바뀐 것도 눈치 못 챈 등신이야. 금이랑 벽돌 무게도 구분 못하는 게 무슨 남자야? 닥쳐. 지훈도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날 만나기 전에 아무하고나 놀아나느라 바쁘지 않았더라면 네 머리를 생각하는데 좀 썼을지도 모르지. 개자식. 유라가 지훈을 세게 밀었다. 분노와 피로에 지친 지훈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유라의 뺨을 때렸다. 짝. 매서운 소리가 울렸다. 유라가 비틀거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감쌌다. 서울에서는 지훈은 늘 그녀를 보살폈다. 여왕처럼 숭배했다. 이제 파리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그 남자가 그녀를 때렸다. 네가 날 때렸어?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얼굴을 핥히고 머리채를 잡았다. 그들은 보도블록 위에서 영역 다툼을 하는 두 마리의 길고양이처럼 싸웠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섰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고 다른 이들은 경찰을 불렀다. 서연을 배신할 때 자랑하던 로맨스도 진정한 사랑도 더 이상 없었다. 남은 것은 순수한 증오뿐 자신들이 만든 지옥에서 서로를 고문하는 두 죄인이었다. 갑자기 프랑스 경찰 2명이 나타나 그들을 떼어놓았다. 지훈을 끌어당기고 유라를 밀쳤다. 경찰이 빠르고 강한 프랑스어로 소리쳤다. 지훈은 그저 손을 들었다. 돈이 떨어진 관광객이라고 어눌한 영어로 설명하려 애썼다. 그들의 여권을 본 경찰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들을 쫓아냈다. 상처투성이에 핥힌 자국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 그들은 멀어져 갔다. 2미터의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손을 잡지 않은 채. 밤이 되자 그들은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공원 근처 조용한 구석을 찾았다. 지훈의 휴대폰 배터리는 5% 남아 있었다. 세상과 연결될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한국 뉴스 좀 봐봐. 지훈이 말했다. 그는 서연이 마음이 약해져서 차단을 풀었거나 돈을 빌릴 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훈은 데이터를 켰다. 연달아 알림이 쏟아졌다. 도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유라가 비상연락처로 등록해둔 사채업자들의 독촉과 욕설. 문자였다. 지훈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맨 처음 게시물은 서연의 회사 공식 계정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1시간 전에 게시된 글이었다. 그곳에는 서연이 권위 있는 비즈니스 행사 연단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났고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녀 옆에는 그들의 딸 민서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이상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공은 제 딸과 저의 훌륭한 팀을 위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버리는 것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삶은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시작, 성공, 드라마는 끝. 지훈은 캡션을 반복해서 읽었다. 불필요한 짐. 그 짐은 바로 자신이었다. 댓글창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예전에 지훈이 서연의 돈으로 술을 사주던 친구들 몇몇도 댓글을 달아 서연을 칭찬하며 사라진 남편을 비꼬고 있었다. 이것 좀 봐. 지훈이 유라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유라는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서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다. 서연의 목에 걸린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았다. 지훈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자신의 것이었을 다이아몬드. 유라의 가슴을 태우는 질투심은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뜨거웠다. 그 여자가 이겼어. 유라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완전히 이겼어. 박지훈. 그 여자는 저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남은 빵 조각을 두고 싸우고 있잖아.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다. 배터리 부족 로고가 깜빡이더니 꺼져버렸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끝났다.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졌다. 그들의 희망은 휴대폰과 함께 죽었다. 지훈은 휴대폰을 땅에 내던졌다. 그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패자의 눈물이었다. 한서연. 지훈이 파리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멀리서 에펠탑이 마치 세상이 그들을 향해 거대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처럼 반짝였다. 지우는 이것이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즉각적인 형벌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이 살아가게 내버려 두고 시간이 그들을 미치게 할 때까지 서서히 고문할 것이다. 그날 밤 처음으로 지후는 서연의 잔소리, 그녀의 소박한 요리, 그리고 예전에 지루하다고 여겼던 따뜻한 집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수백만 년 전의 일처럼 느껴졌다. 배신자의 더러운 손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2주가 흘렀다. 파리는 더 이상 빛의 도시가 아니라 지훈의 존엄성을 위한 차가운 무덤이었다. 겨울의 냉기가 덮치기 시작했다. 그의 인간성에 남은 조각들을 얼려버렸다. 유라는 떠났다. 사흘 전이었다. 그녀는 사라졌다. 술집에서 만난 한 늙은 외국인과 함께 따뜻한 수프 한 그릇과 침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다. 지훈을 혼자 남겨두고 냄새나는 지하철역 통로에서 텅 빈 루이비통 여행 가방을 끌어안은 채 마침내 이민국 경찰이 정기 단속을 벌였을 때 지훈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빛으로 체념한 채 항복했다. 여권 만료, 비자 만료, 불법 체류자로군. 경찰관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차갑게 말했다. 그를 강제 추방센터로 데려갈 차 안에서 지훈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사도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기 위해 한국으로 반송될 준비가 된 쓰레기 봉투에 불과했다. 필리핀 항공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고 슬펐다. 이코노미 클래스맨 뒷자리에 앉은 남자의 미래처럼 2명의 건장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 사이에 앉아 박지훈은 귀국했다. 하지만 그의 귀국은 2주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전용 라운지도 샴페인도 오만한 미소도 없었다. 그는 프랑스 사회복지국에서 준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거친 수염이 자랐으며 눈은 깊고 생기가 없었다. 그의 몸에서는 시큼한 땀과 절망이 섞인 냄새가 났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지훈은 서연에게 잔인한 메시지를 보냈던 순간을 떠올렸다. 잘 있어라, 거지 같은 여자. 그가 썼었다. 아이러니가 너무나 강하게 그를 덮쳐 구토가 나올 지경이었다. 이제 거지는 바로 자신이었다. 재산도 존엄성도 도덕성도 없는. 내리시오. 옆에 있던 직원이 비행기가 멈추자 명령했다. 지훈은 밖으로 인도되었다. 그는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의 골목길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항상 열수 앞을 내다보는 체스 마스터였다. 그녀는 단순히 카드만 막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해 두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복을 입은 경찰 4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붉은색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박지훈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 물었다. 지훈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무릎이 떨렸다. 뒤아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횡령액은 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체포영장입니다. 지훈은 저항할 수 없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소리는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서웠다. 방금 도착한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동영상을 찍었다. 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바닥이 갈라져 그를 통째로 삼켜버리기를 바랐다. 사흘 후 구치소 면회실. 지훈은 차가운 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주황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삭발되었고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불안하게 기다렸다. 변호사가 누군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문이 열렸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들어왔다. 지훈에게 익숙한 냄새, 집의 냄새, 그가 낭비했던 호화로움의 냄새.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우아한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었으며 옅은 화장을 했다. 그녀는 쓰레기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이 아닌 진짜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맞은편에 앉았다. 유리 테이블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폭풍 전의 호수 같은 고요함만이 있었다. 서연아,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억눌린 울음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용서해줘. 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안녕, 박지훈. 휴가는 어땠어? 샹젤리제에서 노숙하다가 추방당했다고 들었는데 전직 이사님 체면에 창피한 일이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지훈이 테이블 너머로 무릎을 꿇었다.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혐오스럽다는 듯 손을 피했다. 제발 고소 취하해줘, 서연아. 감옥 가기 싫어. 뭐든지 할게. 내 하인, 내 운전기사, 뭐든지. 민서를 위해서라도. 서연아, 민서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민서의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내 딸 이름, 그 더러운 입에 담지 마. 네가 내 연녀랑 즐기려고 딸의 미래를 훔치려 했을 때 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자격을 잃었어. 유라가 시킨 거야. 그 여자가 부추겼다고. 지훈은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의 비겁함이 다시 드러났다. 서연이 작게 웃었다. 비수 같은 웃음이었다. 항상 남 탓이지. 그거 알아, 박지훈? 난 너희 관계를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난 침묵했지. 너에게 기회를 줬어. 네가 정신 차리길 기다렸어. 근데 넌 뭘 했지? 내 재산을 몽땅 빼돌릴 계획을 세웠지. 법무사가 멍청한 줄 알았지? 내가 내 서명 위조한 걸 모를 줄 알았지?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 모든 게 함정이었어? 전부 다. 그래,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체크카드로 이체한 10억 원은 해외 거래 시 자동으로 동결되도록 설정해둔 가상 계좌에 가짜 자금이었어. 네가 가져간 재산 서류들은 법적 효력 없는 컬러 복사본일 뿐이었고, 그리고 그 여행 가방. 서연이 미소 지었다. 지훈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미소였다. 그 여행 가방은 나의 걸작이었지. 난 네가 희망의 정점에 선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현실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네가 그 5성급 호텔에서 가방을 열고 낡은 몸빼 바지를 봤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가장 희열을 느낀 순간이었어. 넌 다이아몬드 같은 아내를 벽돌과 바꿨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진짜 벽돌을 선물한 거야. 지훈은 통곡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얕보던 여자에게 지능, 전략, 그리고 도덕성 모든 면에서 나 얼마나 오래 갇히게 될까, 서연아?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내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 중이야. 횡령, 위조, 절도. 내가 가진 증거들로 보면 최소 12년은 될 거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출소하면 넌 늙고 가난하고 외톨이가 되겠지. 전과자를 받아줄 곳은 아무 데도 없어. 잔인해. 서연아, 너무 잔인해. 서연이 일어섰다. 넌 나와 내 딸을 한 푼도 없이 버리려고 했어. 네가 유럽에서 즐기는 동안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했지. 난 그저 네가 심은 것을 돌려주는 것뿐이야, 박지훈. 이제 수확할 시간이야. 서연이 가방을 고쳐맸다. 떠날 준비를 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나가기 전에 돌아섰다. 우리 이혼은 법원에서 확정됐어. 민서의 양육권은 나한테 있고 모든 재산은 내게로 돌아왔어. 그리고 네가 작년에 온라인 도박빚 때문에 담보로 잡혔던 부모님 집 말이야. 은행에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사들였어. 내 부모님은 지금 내 자비 덕에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분들이 널 도와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마. 지훈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는 신음을 뱉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자신의 탐욕에 의해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다. 잘 있어, 박지훈. 내 새로운 세상에서 즐겁게 지내. 서연이 말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에필로그 1년 후, 강남의 한 고층 빌딩 루프탑 레스토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서연이 중앙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회사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한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한 대표님. 올해 대표님의 업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외국인 투자자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팀의 노력과 마음의 평화 덕분이죠. 독성 폐기물을 버리고 나니 가능해졌어요. 서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쪽 구석에서는 이제 6살이 된 민서가 부모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다. 아이는 똑똑하고 행복하게 자랐다. 아빠의 그늘에서 멀리 떨어진 채 서연은 발코니로 걸어 나갔다.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자유로웠다. 너무나 자유로웠다. 그녀는 유라에 대한 마지막 소식을 떠올렸다. 그 여자는 이민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이탈리아 국경에서 체포되었다. 지금은 그곳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지훈은 교도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화이트칼라 범죄자를 증오하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정의는 제 길을 찾았다.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맛은 성공처럼 달콤했다. 그녀는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잠자는 암사자를 깨우지 말 것, 그리고 조용한 아내를 얕보지 말 것. 선한 아내가 악녀로 변하면 악마조차도 한 수 배우기 위해 자리에 앉는 법이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파티로 돌아갔다.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남편이 훔쳐가지 못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미래를 마주했다. 5년 후,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제주도의 한 프라이빗 빌라 야자수 잎사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공기는 향긋했다. 치자꽃 향기와 평화의 냄새. 서울의 소음과 법정, 감옥의 기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연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 불안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서연이 아니었다. 지금의 서연은 더 젊어 보였고 피부는 건강했으며 얼굴에 걱정스러운 주름은 사라졌다. 엄마,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즐거운 외침이 서연의 생각에 끼어들었다. 이제 10살이 된 민서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머리는 길었고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아이는 작은 금색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또 피아노 리사이틀에서 우승했니?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딸을 안기 위해 팔을 뻗었다. 네, 심사위원들이 엘리제를 위하여가 완벽했대요. 강민준 아저씨도 템포가 정확했다고 했어요. 서연이 활짝 웃으며 민서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민서가 언급한 강민준이라는 이름에 서연이 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흰색 리넨 셔츠를 입은 건장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강민준. 2년 전 한 자선 프로젝트에서 서연이 만난 유명한 건축가였다. 이 남자는 지훈과는 완전히 달랐다. 민준은 단 한 번도 서연의 은행 계좌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비싼 물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항상 서연에게 쉬라고 상기시켜주는 사람이었다. 민준은 민서를 그녀의 엄마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딸처럼 사랑했다. 축하해, 공주님. 민준이 민서에게 딸기 젤라토를 건네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민준 아저씨. 민서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해먹으로 달려갔다. 민준이 서연의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서연 씨, 당신은 성공했어. 서연은 민서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예전에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민서가 깨진 가정의 트라우마를 안고 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독을 제거하는 것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방법이었다. 예전에는 지훈 씨가 바람을 피웠을 때 내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알고 보니 그게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을 깨끗이 청소해주려는 신의 방법이었나 봐요. 과거는 이제 끝났어요, 서연 씨. 민준이 다정하게 말했다. 박지훈 씨는 죗값을 치렀고 당신은 정의를 얻었죠. 이제 당신의 성공을 거둘 시간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그가 들은 마지막 소식은 지훈이 지난달에 막 출소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막노동을 하고 비좁은 월세방에 살며 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유라도, 재산도, 존경도 없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더 이상 희열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덤덤해졌다. 분노는 사라졌다. 지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 말이 맞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았다. 지난주 민준이 준 반지였다. 나는 이겼다. 서연은 혼잣말을 했다. 박지훈이 파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서연이 일어섰기 때문에. 그녀는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사업을 더욱 성장시켰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다시 마음을 열었다.
해가 졌다. 보랏빛 하늘을 남기고. 자, 저녁 먹으러 가요. 민준이 권했다. 그들은 따뜻하고 밝은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민서의 웃음소리, 음식 냄새, 그리고 작은 가족의 온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밖은 어두울지 모르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해가 뜨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